차시에서는 수소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발생한 수소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를 이해해서 안전 이슈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소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인 그런 원소입니다. 밀도를 한번 보신다면 리터당 0.089 아주 밀도가 낮죠. 그리고 끓는 점이 영하 253도 정도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뭔가 하면 수소가 워낙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고도로 이렇게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냉각 압축을 해서 뭐 냉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액화를 시켜야 되는데 액화를 하는데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소가 참 좋은 에너지긴 한데 경제적인 운송과 저장을 하려 그러면 아주 큰 압력으로 압축을 시키거나 그 다음에 액화를 시키는데 이 도표를 봐도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소는 가연 한계가 불이 붙을 수 있는 또는 폭발할 수 있는 폭발 한계, 가연 한계가 4%에서 75%입니다. 다른 가스에 비해서 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 폭발 하한도 4% 정도밖에 안 되고 상한도 75%이기 때문에 거의 전 범위에서 불이 붙거나 폭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폭행 이게 보면 폭발로 이어지는 그 이제 농도도 18%에서 59%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수소의 뭐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 발화점이 571도입니다. 다른 이제 하이드로카본유, 메탄이나 가솔린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뭐 낮지는 않아요. 보면 가솔린도 550이고 메탄도 537인데 이런 가스들보다는 상당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 같은 경우에는 팔라디움이나 니켈 촉매하에서는 거의 상온에서도 이제 발화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화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점화 에너지가 0.018mJ입니다. 다른 메탄이라든지 가솔린 이런 것보다도 상당히 점화 에너지가 낮습니다. 저 이야기는 이제 뭔가 하면 조금만 에너지에도 이제 쉽게 불이 붙거나 폭발을 한다는 이야기죠. 통상 우리가 옷에서 발생되는 그런 정전기 있지 않습니까? 정전기의 에너지가 0.15 정도 됩니다. 0.15. 그래서 저 수치로 본다면 메탄이나 가솔린은 그 정전기로 인해서 이제 폭발이나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근데 수소는 0.018mJ이기 때문에 수소는 충분히 폭발이나 불이 붙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주 낮은 점화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위험한 물질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수소의 특징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다음 부분을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소 시설에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가 사고가 일어나려 그러면 온갖 공정 내에서 수소 시설 내에서 기대치 않는 수소의 누출이 일어나야지 사고가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대치 않은 누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의도적이 아니고 뭐 공정에서 프렌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연결부, 그 다음에 기기 장치에서
이런 실링 부분에서 누출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면서 누출한 건 사고라고 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벤트 뭐 스택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수소를 방출을 한다든지 프레어 스택으로 이제 수소를 방출한다. 이런 것들은 의도적인 누출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사고라고 할 수 없는데 하지 않은 누출을 사고의 시작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도치 않은 수소가 공정으로부터 누출되면 주변에 점화원에 있어서 즉시 점화가 되면 뭔가 이렇게 화재 형태로 발전됩니다. 수소는 이제 뭐 상온 상태에서 거의 기체이기 때문에 고압의 유체가 공정으로서 빠져나오면서 이제 불이 붙으면 보시다시피 제트 화재 형태의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제트 화재가 인근 설비를 가열을 하고 인근 설비에서 또 제2의 누출원을 만들고 또 화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그 사고가 전개되는 거죠. 근데 가장 워스트한 시나리오는 그렇게 아까 제트 화재가 인근에 있는 저장 탱크를 가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장 탱크가 가열에 돼서 안에 압력이 올라가서 이 용기가 또는 탱크가 폭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또 상당한 거리 동안 피해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기대치 않은 누출이 생겼는데 초기에 점화원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수소가 확산을 하겠죠. 공기 중으로 확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확산된 범위 아까 4%에서 75%의 가스가 차 있는 수소 가스가 차 있는 그런 부분에 점화원이 있다. 그러면 가스 확산 폭발이 되는 거죠. 수소 확산 폭발이 되는 거죠.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시나리오들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수소가 아까 뭐 특성에서 수소가 아주 가벼운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대기 중으로 각성된 가스는 신속하게 하늘로 확산을 하게 되는 거죠.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렇게 아까처럼 어디 갇히거나 뭐 이런 부분이 확산 그 가스가 이제 모여질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까 가스 확산 폭발의 빈도는 상당히 낮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물리적 폭발이라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물리적 폭발은 어떤 용기에 수소를 보관하게 됩니다. 근데 수소를 경제적으로 보관하려고 하면 아주 많은 양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고압으로 올려야 되는 거죠. 계속 압력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용기가 이제 견딜 수 있는 한계 압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한계 압력보다 더 높은 압력으로 압력을 가하게 되면 이 용기가 폭발합니다. 그럴 때를 물리적 폭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아까처럼 저 위에 가스가 누출돼서 용기를 가열해서 용기가 폭발하는 것처럼 이 물리적 폭발도 상당히 먼 거리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정도의 사고 시나리오가 나는데 대류적인 수소 가스의 가장 잘 일어나는 가스 시나리오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 같이 누출돼서 즉시 점화가 돼서 제트 화재 이런 형태의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사고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트 화재 형태를 이런 실험을 한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한 280메가파스칼 10mm의 누출 부분에서 수소가 누출되고 그게 불이 붙어서 제트 화재의 실험이 2008년도 일본 네도라는 기관에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요. 화염의 길이가 21m 정도까지 이렇게 분출되는 그런 현상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요, 그 수소차와 일반 휘발유차의 이제 화재 형태를 비교를 한 겁니다. 이거는 미국 BTI라는 사에서
기관에서 실험을 한 건데요. 왼쪽이 이제 수소차고 오른쪽이 휘발유차입니다. 이런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저런 이제 제트 화재, 왼쪽에서는 수소차에서는 저런 제트 화재가 발생되겠죠. 왜 저렇게 발생되는가 하면 그 수소를 저장하는 용기에 압력 릴리프 밸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의 압력이 점점점 올라가게 되면 그 릴리프 밸브가 터져서 그 릴리프 밸브에 이제로 통해서 방출된 수소에 불이 붙으면 저 왼쪽의 형상과 같이 제트 화재의 형태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오른쪽은 이제 그 휘발유차입니다. 휘발유차는 일반적으로 휘발유가 탱크에서 누출이 되면 뭐 밑에 바닥이나 이런 곳에서 흥건하게 이렇게 젖어서 거기 불이 붙으면 차량 전체에 이제 불이 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만으로 이렇게 본다면 수소 자동차가 훨씬 더 안전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는 보면 수소 탱크가 폭발하는 그런 사고의 케이스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누가 이제 더 안전하다, 덜 안전하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뒤쪽에서 또 설명이 되는데요. 이제 올 작년에 일어났던 수소 충전소의 폭발, 수소 충전소의 폭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수소 뭐 뒤쪽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가 누출돼서 이렇게 폭발한 그런 장면이죠.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강릉 TP에서 일어난 수소 수전의 시설에서 일어난 수소 탱크의 폭발 사고입니다. 이게 보면 수전에서 보면 아까처럼 수전에가 양극에서는 산소가 발생되고 음극에서는 수소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탱크에서는 수소가 발생된 수소만을 모아야 되는데 어떤 이제 잘못된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양극에서 발생된 수소가 음극에서 발생된 양극에서 발생된 산소가 음극에서 발생된 수소로 이렇게 해서 섞여서 그 탱크에 저장된 그런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면 수소는 아까처럼 4%에서 75% 정도의 농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 산소의 농도는 공기 중에 산소가 한 20%가 산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까 수소의 이제 폭발 범위를 정할 때는 공기 중에 이제 수소 농도이기 때문에 수소가 이제 75%일 때는 공기가 25%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공기 25% 중에서는 산소가 한 20% 정도 들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산소 농도는 한 5% 정도가 있어도 수소 탱크는 폭발한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건데 실제적으로 저는 사고가 일어나서 안타까운 생명이 이제 사망한 그런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수소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수소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소 지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응력 변형률 곡선입니다. 그래서 저 시편을 만들어서 어떤 금속의 시편을 만들어서 쭉 이렇게 당기게 되면 어느 정도 힘이 가해지고 그 힘보다도 이 금속이 가지고 있는 인장력보다도 더 크게 되면 저렇게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떨어지게 되면 그게 럽처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금속에 대해서는 인성 부분이 들어와서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떡처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뚝 떨어지면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험성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과 같이 갑자기 이렇게 그런 증상도 안 보이다가 그냥 깨지는 그런 현상이 보이면 그걸 치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금속에서 수소와 같이 이렇게 담그고 있는 금속에서는 저런 치성이 나타나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수소의 치성에 관한 부분은 우리나라 표준과학연구소의 백운봉 박사님께서 우리 국내에서는 뭐 최고 유명하신 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소는 그 분자량이 작고 그다음에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저장과 운송을 하게 된다면 하려고 그러면 압축을 시켜야 됩니다. 압축을 시키거나 아니면 액화를 시켜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액화하는 기술보다는 압축하는 기술이 조금 더 싸게 먹히기 때문에 압축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수소를 이제 무역을 한다면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한다면 틀림없이 액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뭔가 하면 액화를 한번 시켜 놓으면 이것들은 이제 용기를 옮겨 담아도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들지 않는데 압축은 시켜 놓으면 다른 용기로 이렇게 옮겨 담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압축시키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게 된다면 액화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한번 사용하고 한번 할 때는 이제 압축하는 기술이 지금 더 현재 경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압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국제 표준에서 수소를 얼마 정도로 압축을 하게 되는가 하면 약 700바까지 700기압까지 압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700바의 수소를 용기에 담으려면 그 용기는 최소한 뭐 700보다도 높은 설계 압력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재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제 용기, 그 다음에 복합 소재 용기 지금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용기와 복합 소재 용기를 이렇게 또 혼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강제 용기만을 사용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타입 1 용기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700바까지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기들은 상당히 두께도 두꺼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용접하는 부분도 없애야 되고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입 2 용기는 보통 보면 용기가 경판과 동판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용기가 견딜 수 있는 압력이 통상적으로 경판보다 동판이 약하기 때문에 동판 쪽에 이제 복합 소재 용기로 감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감은 형태를 타입 2 용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복합 소재 아무래도 재료를 싼 가격으로 이제 고압의 용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타입 2 용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타입 3 용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안쪽에 용기 안쪽은 금속 재료, 용기 바깥쪽은 이제 뭔가 복합 소재로 이렇게 삶는 그런 그런 형태의 용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타입 4는 안쪽 용기 안쪽을 갖다가 플라스틱 재질로 이제 만들고 바깥쪽을 복합 소재 용기로 이렇게 만든 그런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합 소재 타입 4 용기가 가장 어떤 면으로 보면 무게가 가볍고 그렇지만 이제 기술이 더 높아야 되고 이제 뭐 무게도 가볍고 또 압력도 많이 올릴 수 있고 이런 상태인데 그쪽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이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 수소 용기는 타입 1, 2, 3, 4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수소 치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타입 1과 타입 2 강제 용기를 사용하는데 이제 있어서 수소와의 강제와
강제 재질과 반응하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그 수소를 갖다가 이렇게 다루는 용기 같은 경우에는 금속 재질의 그런 용기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탄소광을 사용하면 탄소광은 있는 뭔가 하면 철에다가 탄소를 이제 이렇게 탄소로 이렇게 해서 그 강도를 갖다가 증가시킨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수소를 갖다가 여기에 같이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철 속에 있던 탄소하고 수소하고 반응해서 메탄으로 석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탄소광은 상당히 그 강도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수소를 핸들링하는 그런 재료에는 탄소광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니켈이나 망간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사입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도 뭐 A53 같은 탄소광은 수소에 절대로 되면 안 되는 그런 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명심을 해 주시고요. 다음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수소에 관한 데미지는 보통 3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일단은 수소가 아까처럼 탄소와 수소가 이렇게 반응해서 메탄이 생성되는 것처럼 수소에 의한 반응으로 해서 지성이 생기는 것, 그런 걸로 이렇게 이런 반응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수소가 그 재료의 내부에, 왜냐하면 수소라는 것은 가장 작은 입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를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공극이 생긴다든지, 안 그러면 수소로 인해서 크랙이 생긴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치성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규명이 되어 있는데, 가장 문제는 수소 환경 이내에서 환경이 작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깊게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제 수소가 아주 적은 물질이기 때문에 금속 분자 사이를 저렇게 골고루 이렇게 표면에 사이를 표면 부분에는 저렇게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런 것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그 표면이나 그 표면 바로 아래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예측 가능한 그런 정도인데,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금속도 어떤 면으로 보면 그 그레인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금속 조직의 경계 이런 부분에 수소가 이제 차지하게 돼서 그런 이제 바운더리를 갖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바운더리에서 서로 결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깨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금속 조직이 상당히 이제 치성이 생기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금속 조직이 사실 보면 수소가 이렇게 있으면 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분산이 돼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금속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금속이 뭐 조직이라고 해서 일정하게 100%다 조직이 균일하게 차 있지 않고 그 안쪽에 이제 공극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수소가 그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런 공격을 만들게 되면 이것조차도 이제 아까처럼 치성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형태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수소 분자가 이제 금속과 이렇게 금속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을 실험실에서 입증을 해야지 그걸 상업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국제적인 이제 표준에도 사실 이제 수소에 대한 반응, 아까처럼 그다음에 수소 환경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성, 그다음에 수소의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성,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코드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검증된 후에 이것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용기, 지금 수소 충전소라든지 뭐 이런 곳에 아주 고압의 수소 금속제 용기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세계적으로 검증된 수소 용기가 한 3개사 정도 돼요. 미국 피바사, 그다음에 일본의 JSW 이 정도가 이제 세계의 모델 정도를 갖다가 내놓고 출시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제 피바사 같은 경우에는 53.6 메가파스칼, 그러니까 한 536 기압 정도 되는 아주 고압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타입 2 용기인데, 이거는 이제 뭔가 뭐 99 메가파스칼, 990바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용기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본에서 만든 JSW도 이제 99 메가파스칼인데 정도까지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건데, 이 용기도 보면 이런 아까처럼 수소 치성에 대한 그런 그 실험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주 고압의 그런 용기는 수소 분자가 아주 작기 때문에 금속 표면으로 이제 파고들어서 여러 가지 아까처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확인한 후에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